우리 K 증시 외국인이 오늘도 또 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1차에서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그러니까 1월 효과로 정말 숨이 찰 정도로 그렇게 잔뜩 먹었는데 그래도 배가 안 찼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외국인들로 하여금 젓가락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든 메뉴는 바로 메이플 시럽이 들어간 짜장면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중국집에서 코스로 왕창 때려 먹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이제 마지막에 짜장면은 이제 후식용으로 조그만 거라도 한 그릇 먹어줘야 이제 뭔가 식사가 끝난 기분이 들잖아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바로 이런 짜장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메이플 시럽이 들어간 짜장면은 또 뭐냐? 안 그래도 짜장면도 달달한데 메이플 시럽까지 여기 들어가면 이거 정말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냐? 도대체 어떻게 젓가락을 내려놓겠냐? 근데 지금 너 지금 뭔 소리 토킹 어바웃이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캐나다 중앙은행 회의 결과가 바로 메이플 시럽이었고, 그리고 중국의 짜장면 냄새가 태평양을 건너가서 이 메이플 시럽하고 딱 만나서 월가의 입속에 쑥 들어갔다 이겁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는 원래 개장 전에 선물부터 이미 한 1.7% 하락 출발 예고했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실망을 기록하면서 장 초반에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캐나다 중앙은행 BOC가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영문이냐면은 요즘 참 스포일러가 유행인데요. 연준 FOMC 전문 스포일러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라면은 연준 FOMC 성명서 전담 스포일러는 바로 캐나다 중앙은행입니다. 왜 작년 여름에 그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당시로서는 정말 사상 초유의 파격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급발진할 때도 바로 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며칠 앞서서 한 방에 여기는 1% 금리 인상을 내질렀거든요. 그래서 당시 시장 참여자들이 야 이거 FOMC 예고편 아니냐. 1%는 아니더라도 캐나다 저 BOC가 저러면은 연준은 무조건 비슷하게라도 따라가지 않겠냐 그랬는데 진짜로 바로 그 다음 FOMC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죠. 또 그러다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 폭을 줄였던 12월에도 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먼저 인플레이션은 이제 둔화 추세가 확인이 됐다라면서 한 발 앞서서 0.5% 금리 인상으로 속도 조절 들어갔고, 당시에도 연준이 또 이걸 그대로 성명서에서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 폭도 0.5%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캐나다 중앙은행 BOC가 간밤에 통화정책회의를 열었는데 0.25%포인트 금리 인상과 함께 곧 금리 동결을 암시하는 성명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달달한 메이플 시럽이었다는 거죠. 정확한 코멘트는 뭐였냐면은 지난 1년여 동안 계속 긴축 및 금리 인상을 추진해 왔는데 이쯤에서 누적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를 평가하면서 금리를 동결하고 관망할 것이라고, 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고 또 고금리가 경제활동 둔화를 야기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이제 일명 쌍둥이 경제국으로 불리는 캐나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2023년 중반에 3%대까지 하락을 하고 내년 2024년에는 2%대. 그러니까 여기도 연준하고 똑같이 캐나다 중앙은행 이 BOC 인플레 목표도 2%인데 이게 내년에 마침내 달성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왜 캐나다가 미국의 쌍둥이 경제라고 하냐면은 그냥 CPI만 봐도 캐나다가 작년 6월에 8.1% 그때가 딱 최고점이었고 미국도 뭐 수치는 1%포인트 좀 높았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9.1 찍고 피크아웃이 바로 나왔던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왜 호재인지 이해가 좀 힘든 게, 아니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을 고려한다는 전제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 여부거든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면은 고금리 때문에 경기 둔화가 확인되면은 그때 금리를 다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금리 동결 자세로 계속 관망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둔화를 그냥 눈 뜨고 지켜보겠다는 소리고요. 반대로 현재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경기가 둔화되지 않고 잘 버티는 게 또 확인이 되면은 금리 인상을 그 다음부터 계속 밀어붙인다는 게 지금 전제에 깔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뉴욕 증시 특히 이제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2% 정도까지 갔다가 플러스로 완전히 그냥 상승 반전까지 시켜버렸는데 그럴 이슈였나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팩트는 뭐냐면은 아시아의 몇 안 되는 자원부국 호주 중앙은행, 그리고 오늘 이제 연준 FOMC의 예지몽 역할을 하는 캐나다 중앙은행, 그리고 얼마 전에 노르웨이까지 다 금리 동결을 시사하면서 금리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거기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도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를 이유로 상반기 중 긴축 사이클 마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들으신 내용이 메이플 시럽인데 이거와 만난 짜장면 냄새, 그게 월가에까지 퍼진 그 실체는 뭐냐. 사실 어제만 해도 뭐 중국 리오프닝이 상품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던 것과 달리 하루 만에 갑자기 오늘은 월가에서 중국 리오프닝이 위안화 수요를 자극하면서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환경을 다시 조성한다. 그래서 지금 달러는 추가 하락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더없이 좋은 그런 요소라는 정말 조울증에 가까운 이런 헷갈리는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CNBC에서는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가 중국 익스포저, 그러니까 중국 수출 및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한테 대단히 좋은 이익 증가 요인이라고. 뭐 미국 내 다국적 기업들이 뭐 애플부터 해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니 그냥 이런 빅테크들 말고도 그냥 다우지수 30개 구성 종목 다 차이나 익스포저죠 뭐. 하여튼 이런 기업들한테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는 대단히 좋은 실적 증가 요인이라고. 게다가 이제 최근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이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추세가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인터뷰들과 함께 CNBC 기사가 나왔고요. 다음에 월가 하우스들도 이런 왕서방에 대해서 갑자기 급 호감을 나타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모간 스탠리가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7개 종목을 추천했는데 여기 바로 애플, 하얏트 호텔 체인, 라스베이거스 샌즈, 나이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다임은 항공기 부품 제조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피스트리, 이거는 미국의 홈 패션 럭셔리 브랜드. 마지막으로 비자카드까지 이렇게 전부 각 업종 대표 기업들을 다 이번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월가에서는 지금 누가 봐도 이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우리 대세 하락장 중간에 잠깐 하락 에너지가 충전을 하는 그런 틈을 타서 증시가 반등을 하는 이런 일시적 현상이 오래 갈 리가 없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마철에 잠깐 해가 반짝 나면서 날이 갤 때 그냥 밀린 빨래 정도 해가지고 널고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아예 이걸 장마가 끝난 줄 알고 지붕 공사나 아니면 뭐 밭일 같은 거 하다가는 도로 비시작될 때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하는 말인데, 오늘은 JP모건의 수석투자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이 현재 증시는 연초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반대로 경기는 하강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이렇게 증시와 경제 펀더멘탈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는 한쪽이 부러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또 이제 겨울에 스케이트든 스키든 가다가 이제 앞에 날이 쓱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양발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얼마 못 가서 엎어지는 수밖에 없죠. 극단적으로 막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뉴욕 증시 1월장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후 최고의 1월 성적을 기록 중에 있고, 반면에 최근에 금리 추가 상승 그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미국과 유럽 경기 침체 가능성은 쭉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인데, 그렇게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값이 할인된 자산들, 주식들에 지금 몰리고 있다. 이게 이제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그다음 우리 K 증시의 뭐 IT주들, 반도체주들 이런 데까지 최근 급반등을 만들고 있다. 이게 바로 외국인들의 최근 트레이드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러면서 이 JP모건의 콜라노빅은 당장 1분기 중으로 증시에 하방 리스크가 마련돼 있다고. 대신에 1분기에 이렇게 한번 꼬라박으면 연준이 이제야 얘네들이 조금 겸손해졌구나 하고 올해 금리 인상을 멈추든가 하여튼 긴축 의지를 조금이라도 내려놓는데 올해 1분기 중으로 증시 하방 리스크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 S&P 500 지수 4,200포인트 전망을 내놨습니다. 요거 우리 코스피에 대입하면 2,500포인트인데 그럼 지금 거의 상단까지 일단 다 왔다는 소리잖아요. 어쨌든 우리 오늘 K 증시에서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낸 업종이 바로 K 배터리 2차 전지였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새벽 테슬라의 실적이 무탈하게 잘 넘어간 거에 대해서 역시 쇼커버가 나온 것으로 보고, 사실 테슬라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하자마자 애프터마켓, 우리말로 시간 외 거래에서 거의 막 롤러코스터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 실적은 시장에서 조금 더 소화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런던 고란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앞에 미국 소비주들 그리고 각 업종 대표 브랜드들을 중국 관련주로 추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HSBC의 한국 소비유통 관련주들 분석 보고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호텔 신라는 목표가를 기존 9만 원에서 오늘 10만 원으로 HSBC가 업그레이드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다음 현대백화점은 목표가를 9만 원, 그 다음에 투자 의견 매수로 기존대로 유지했고, 다음 신세계는 목표가 기존 35만 원에서 이번에 33만 원으로 하향이 나왔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로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오늘도 평화로운 K증시. 그래서 이거는 우리 K증시 관련 소식이기도 하고 뭐 대신 대한민국에서 가치 투자가 얼마나 정말 SF 소설급으로 허무맹랑한 그런 건지 보여주는 웃픈 사연인데, 찰리 먼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현직 벅셔 해서웨이 부회장이고 워런 버핏하고 함께 정말 평생을 가치 투자의 쌍두마차를 굴리면서 살아온 이런 분인데, 이분이 최근 포스코홀딩스를 손절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 2013년에 이 찰리 먼거가 대주주로 있는 데일리 메일이라는 언론사가 포스코홀딩스의 ADR을 평단 76달러 5센트에 64,600주를 매수했다가 바로 1년 뒤인 2014년에 54,900주를 평단 69달러 7센트로 손해보고 팔았고요. 남은 9,750주를 작년 연말에 주당 49달러 56센트 평단으로, 이 정도면 거의 마이너스 40% 손실 보고 그냥 전량 다 처분해버려가지고 결국 전체적으로 10% 넘는 손실을 떠안고 포스코홀딩스를 손절했다는 계산이 되네요. 작년에 뭐 포스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원래 2020년에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우리는 순이익의 30%를 무조건 주주 배당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시까지 냈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고 그냥 결산 배당으로 주당 5,000원씩만 준다고 그렇게 작년에 주주들 능욕했잖아요. 그렇다고 실적이 나빴느냐? 그래서 고통 분담하자고 한 거냐? 아니요. 영업이익이 전년비해서 43.9%가 증가해가지고 2조 3천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배당에 대한 약속을 어기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시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번에 순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30%씩 배당을 주다가는 나중에 감당을 못할 것 같다고, 지금부터 주주들 버릇을 잘 들여야 된다고. 이 마지막 문장은 이제 제가 숨겨진 속내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나중에 감당 못하니까 이번부터 깎아야 된다고 했어요. 진짜 참, 진짜 왜 웃픈 사연이라고 했는지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진짜 90평생을 가치 투자 하나로 자산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대의 부를 일군 그 찰리 먼거도 K증시 매운맛에는 항복을 했습니다. 정말 내 90평생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작년에 포스코홀딩스 남은 지분을 거의 마이너스 40%의 손절치고 다 털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경제 주체들은 절대 장중에 뉴스 속보나 종목 뉴스 혹은 공시 따위의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보기 드문 3연속 안타 홈런 강세장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그리고 설 연휴 쭉 쉬고 돌아와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3거래일 연속입니다. 그 와중에도 오늘 업종 상승률 1위가 바로 원격진료 스마트병원.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오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스마트병원, 그리고 또 오늘 마침 의협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 놓고 논의 재개한다고, 이것도 역시 원격진료 스마트병원 테마랑 연결된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그리고 오늘 또 상승률 상위 업종 중에 우주항공 국방, 이건 어제 GE, 제너럴 일렉트릭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이 디비전별로 봤을 때 지난 4분기 우주항공 국방 이쪽 매출 증가율이 18%로 1등 찍었다고, 한미 동조화 차원에서 꼭 알아두시라고 어제 내일 뉴스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GE가 올해 1월 4일에 GE 헬스케어를 분할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시켰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던 GE가 지금까지 물적 분할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런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GE는 이번에 헬스케어를 물적 분할 상장시킨 게 아니고 원래 기존부터 GE를 3개의 독립법인으로 쪼개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그중 하나가 이제 이번 GE 헬스케어를 상장시킨 겁니다. 과거 이제 럭키금성이
지금 뭐 LG, GS, LS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GE 헬스케어 상장은 우리 K증시 구조로 따지면 LG전자랑 GS 리테일의 관계 정도로 아예 따내산 거죠. 자, 내일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1월 27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 보시면은 재생에너지와 전력계통 TF 회의를 정부에서 개최하는데요. 요즘 전기 요금이나 난방 요금 올라가는 거 보면은 진짜 이제는 1년 365일 비상 전력 체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이제 메인 테마는 스마트 그리드, ESS 이런 기존 전력 테마에다가 요즘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추가가 됐죠. 다음 내일 금요일에 한국과 캄보디아 간 비즈니스 포럼이 열리는데, 여기 캄보디아가 마침 최대 약점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전력 공급률이 20% 중반대? 이렇게 주변국에 비해서도 한참 뒤처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에너지 기술 수출은 뭐 친환경부터 원전까지 신재생 에너지 뭐 메뉴는 너무 많죠. 다음 내일 중기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 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 발표, 이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스마트 공장, AI 인공지능 이런 테마가 증시에 유관합니다. 다음 내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채무를 전액 상환하겠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던 바로 그 기한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채무 불이행도 이게 안 될 말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럼 채무가 왜 생겼냐, 이게 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당장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채권 남발하고 자금 조달해가지고 도민, 국민의 세금으로 전부 운영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종이장사를 하는 이런 정말 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 내일 국내 실적 발표 기업들은 오늘 한 발 앞서서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차에 이어서 내일은 기아 실적 발표 나오고,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다음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내일 실적 공개합니다. 이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내일이 바로 우리 사주 물량 792만 주 보호 예수 풀리는 날입니다. 다음 이제 앞에서 찰리먼거도 손절친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케미칼도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짧고 굵게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도 매 눈보다 무서운 고라니의 눈으로 풀숲에 숨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하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 영상 켜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